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명확하지 않은 발언을 단정적으로 내보내 허위 보도에 해당한다며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세대 통합 모델을 언급하며 연대를 공개 제안하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최대 공약수를 찾을 거라며 호응해 제3지대 세력화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위협해 세계 물류 피해가 현실화하자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근거지를 공습하고 자금줄 차단을 위한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은 전방위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된 타이완의 새 총통을 뽑는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안보와 경제 등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된 이후 새로 상장하는 기업 주식, 즉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리자 투자 과열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규모가 1조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란 그릇된 인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아침에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재작년 미국 방문 당시 발언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을 낳았죠. 이를 두고 MBC가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남긴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써가며 미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떡하느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미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고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보도로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가 침해됐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뤄진 시각이나 장소, 전후 맥락, 그리고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MBC가 판결 확정 뒤에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앵커가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MBC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고 재판에선 허위보도라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때 전국민 듣기평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바이든 대 날리면 논쟁. 1심 법원은 외교부 손을 들어줬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만큼 허위보도 여부를 둘러싼 양측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 승소 판결을 받아본 대통령실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가세해서 한미 신뢰가 위험에 처한 것도 유감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소모적인 정쟁이 가라앉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외교부 승소 판결이 나오고 5시간 반 뒤 대통령실은 법원이 MBC의 허위 보도와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인정했다고 규정했습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달았지만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 야당이 당시 잘못된 보도를 사실인 것처럼 호도해 논란에 가세했다. 동맹국인 한미 신뢰가 손상 위험에 처했었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로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어느덧 16개월이 넘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 훼손,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그동안 수차례 비슷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실의 끝은 사필 규정, 사과하는 게 공영방송의 올바른 자세라고 평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판결로 나라 망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법원이 동참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는 용산시대 상징이던 출근길 약식회견 폐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도 2라운드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행보와 발언을 놓고 기존 정치인들의 언어를 빠르게 학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여의도 사투리는 쓰지 않겠다고 했던 한 위원장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이어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초 행보는 한마디로 팔도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곳 청주에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지난 정부 검사 시절 좌천의 기억까지 지역 연고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한 4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3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선거철 정치권에서 흔히 듣던 화법이긴 한데 한 위원장에게 유독 더 관심이 쏠리는 건 장관 시절 내놓은 이 발언 때문입니다.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집권여당 사령탑으로 직행한 지 이제 갓 보름을 넘긴 시점. 지금까진 여의도 사투리든 표준어든 정치인의 언어를 빠르게 흡수했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렇다 할 구설도 없었습니다. 특히 광주에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부산에선 프로야구 우승 기원을, 지역 정서의 눈높이를 맞추는 유연함까지 보여줬습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인데 염려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순발력이 있고 그리고 신선하고 하지만 아직 한동훈식 여의도 문법의 지향점이 어디고 어디쯤 왔는지를 가늠하긴 쉽지 않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을 두곤 시종일관 신중한 모습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특검법이라든가 이태원 특검법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통령실 의중에 반하는 메시지는 사실상 한 차례도 없었는데 용산 관련 문제만큼은 기존 당 지도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의도 사투리를 대체할 또 다른 방언으로서 그들만의 언어인 서초동 사투리를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엔 후보자 옥석을 가릴 공천관리위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걸 두고 당내에선 윤심 공천에 대한 우려마저 한층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이철규 인재영위원장이 인재영입을 총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 그리고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인유한 혁신위를 띄우고도 스스로 비상상황 처방을 내리며 한동훈 비대위를 선택했습니다.
비상대책이 필요한 주된 원인이 수직적 당정관계나 저조한 국정 지지율 때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정치적 문법이 용산 대통령실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동료 시민의 호응은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가 여의도에 입성한 정치인 한동훈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 8회 만에 병원을 나서며 증오의 정치를 끝내자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바람과 달리 당 안팎에서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이 대표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퇴원 일성은 증오와 대결, 죽음의 정치를 끝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서울로 병원을 옮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지방의료 홀대론을 부각했습니다. 긴급 의료 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용호 상박입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한동훈 효과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로선 오는 4월 총선에서 지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기에 승리가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 3명의 연쇄 탈당은 통합의 리더십에 상처로 남았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추가 탈당 우려도 큰 부담입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수박 퇴진론을 내건 친명계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공천 국면에서 반발이 거세지면 분당의 불씨마저 댕길 수 있습니다. 당내 인사를 향해서 하는 자객공천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윤 정권을 견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을 장악하는 게 목적인가. 이재명 대표가 공천관리위 첫 회의에서 사무총장의 입을 빌려 강고한 통합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고 나라의 장래는 백척간두입니다. 강고하게 통합하는 민주당. 그래서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공천 칼자루를 진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전 계파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내후외환 위기 속에 다음 주 당무에 복귀할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은 물론 여당과의 혁신 경쟁을 위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함께하자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최대 공약수를 찾을 거라며 호응했는데 전직 거대 양당 대표의 움직임이 제3지대 세력화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다당제를 내세우며 민주당과 결별한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신당 이름을 가칭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본격적인 세력 규합에 나섰습니다. 특히 별도로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협력의 방법이 뭔지는 앞으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시너지 효과를 부각했습니다. 오는 20일 창당을 목표로 가칭 개혁신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대표도 호응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연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최대 공약수를 찾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최대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선입견 없이 여러 주체들과 대화를 하고 또 같이 만나는 자리들을 또 가져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견이 있는데 무턱대고 합치진 않을 거라며 연대 논의 과정에서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3인방 역시
신당 계획을 발표하며 일단 독자 행보에 나섰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대열에 합류했지만 관심을 끌었던 이낙연 전 대표와의 구체적인 연대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과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늦어도 설 전에는 우리 국민들한테 설 선물로 여러 제3지대 세력이 우선 각계 약진하는 건 본격적인 연대 국면에서 최대한 목소리를 내려는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거대 양당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협력은 필수란 인식은 공유하는 만큼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친이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세계 물류 통로를 계속해서 위협하자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후티의 근거지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또 다른 세계 물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선 후티의 배후인 이란이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면서 세계 물류 동맥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들이 출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20여 개 나라 다국적군이 처음으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병참기지, 무기고, 항공망 시스템 등 1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순항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대규모로 동원됐습니다. 이번 보복은 지난해 11월 이후 하마스를 지지하는 후티 반군이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하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Iran-backed Houthis launched a complex attack of one-way attack drones, anti-ship cruise missiles, and an anti-ship ballistic missile into the Red Se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작전 직후 추가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 10여 개 나라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후티가 홍해를 위협한 데 더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 세계 물류의 주요 길목을 위협하면서 세계 경제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Clearly, this activity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It's another example of Iranian malign activity threatening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후티 반군은 미국 등의 이번 공격을 야만적이라고 규탄하면서 끔찍한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역시 친이란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라크 등 주변국들도 일제히 규탄과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미국과 영국군에게 근거지를 폭격당한 날 전방위적인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 최고정치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공식 매체에 낸 성명에서 예멘 공화국에 대해 직접적인 침략을 선포한 미국, 영국의 모든 이익이 예멘군의 직접적이고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이번 폭격 이후 미국과 영국의 모든 자산으로 공격 범위를 넓힌 셈입니다. 미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본거지를 공습한 데 이어서 후티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홍콩의 시엘로 메리타임과 아랍에미리트의 글로벌 테크 마린 서비스, 또 두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4척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두 기업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자금 조달자가 후티를 지원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이란산 상품을 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패권의 경쟁의 최전선이 된 타이완의 다음 총통을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냐, 양안 관계 회복이냐, 선거 결과에 따라 지역 정세도 갈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민진당의 막판 선거전, 직선제 도입 이후 첫 12년 연속 집권을 위해 현직 총통도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마잉주 전 총통을 마지막 유세장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을 믿어야 한다는 인터뷰 발언이
반중 표심 집결에 역풍으로 작용할까 선을 그은 겁니다. So you think you can trust them? Well, as far as cross-strait relations, you have to. 현지 시각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타이완 총통과 입법위원 113명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반중 여론 속에 일찌감치 대세가 갈렸던 4년 전과 달리 이번 총통 선거는 초박빙 판세입니다. 중국은 친미 성향의 민진당을 독립 분열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당의 정권 교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停止美台官方往来，停止向台独分裂势力发出任何错误信号。 미국은 중국의 선거 개입을 비난하면서도 무기 지원 등 간접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We want to see a free and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 and we're willing and stand by to work with whoever the people of Taiwan elect into their government. 타이완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턱밑을 겨냥하는 동시에 반대로 미국의 봉쇄선을 뚫는 요충지입니다. 타이완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도 미중 반도체 전쟁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또 국제 물동량의 절반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데 특히 우리나라엔 절대적인 무역 통로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어제 오후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휘어진 철판이 바닥에 나뉜 겁니다. 주변에는 가스 호스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8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솟구칩니다. 서울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갑자기 뻥 터진 소리 한번 들리고 계속 불길이 올라갔습니다. 저 주민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이게 불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주민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고 9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전체가 다 정전이 된 상태고 930세대 정도 정전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보일러 작동까지 멈추면서 930여 세대 주민들이 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새로 상장하는 기업 주식, 즉 공모주 청약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과열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9살 김모 씨는 지난해 말 새 종목의 공모주 사전 청약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제 공모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에 6,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유미 팀장입니다. 원래는 15만 원부터 시작인데 5만 원에 이제 부여갔거든요. 80분 정도 먼저 살 수 있게. 하지만 모두 거짓말입니다. 2개 종목은 아예 상장 계획조차 없었고 상장된 다른 1개 종목은 주식을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너무 장난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살아갈 일이 지난해 6월부터 상장 첫날 주가 제한폭이 최대 4배까지 확대되면서 공모주 청약이 과열되자 이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주식 상담을 해요. 아니요, 그 계획 없습니다. 이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서요. 저희 회사도 경찰 신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를 사칭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가장해서 이 공모주 청약을 권유하는 거는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시된 투자 설명서가 아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는 피해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해외여행 갈 때 정보를 얻으려고 온라인 카페를 찾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여행정보 공유 카페를 통해서 해외 숙박업소를 예약한 수십 명이 돈을 떼이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자매끼리 세부 여행을 다녀온 A씨는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현지에서 묵으려 했던 리조트 예약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바우처가 바로 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바우처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주일 뒤에 오겠다, 연말이라 세부가 바빠서 좀 늦어지고 있다. 예약을 맡겼던 곳에 문의하려 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아 황당함은 더욱 컸습니다. 당장 출국을 앞둔 터라 이미 숙박비로 보낸 108만 원 보상 여부를 따질 겨를도 없이 우선 다른 숙소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즐겁게 떠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신경이 가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도 잘 안 되고 가서도 이게 놀다가도 한 번씩 생각나고. 심지어 낯선 현지에 도착한 뒤에야 예약이 안 된 사실을 알게 돼 부랴부랴 숙소를 다시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 리조트 측에서 예약을 진행시켰던 업체에서 취소를 시켰다고 답변을 받았고, 모두 온라인 카페에 숙소 예약을 맡긴 여행객들 얘기입니다. 회원 2만 명이 넘는 카페를 비롯해 다른 여행 관련 카페 여러 곳에서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는데 계좌번호와 계좌 주인이 모두 같습니다. 카페 대표는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글을 올려놓고 한 달 가까이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지금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SNS로 모인 수십 명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사무실이 해외에 있고 관계자들도 잠적한 바람에 따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지 교민들도 사무실을 이미 많이 찾아갔고 그 담당 대표 집까지도 찾아갔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락도 안 돼 있고 집도 다 꺼져 있고. 피해자들은 일반 여행사보다 가격이 저렴해 선택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식업체가 아니고 계좌이체만 요구하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제 수단이 좀 범용성을 띠는 그런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에서부터 조금 뭔가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 참다 못한 일부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담당 재판부 교체로 다음 달 갱신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심리를 맡았던 판사의 퇴직으로 조기 결론이 어려워지는 등 재판 연수의 지연이 가시화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표가 갑작스레 피습당한 지 열흘 만에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출석한 채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출석을 장담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일정에 맞추면 재판이 끝이 없을 거라며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공판 기일 외 증인 신문 절차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증인을 신문한 다음 나중에 이 대표가 출석하면 증인 신문 조서를 다시 증거 조사하는 겁니다. 이 대표가 일정에 맞춰 출석하는 것보다 시간이 한층 오래 걸리지만 재판을 더 미루지 않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 다음 달 담당 재판부도 바뀔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임한 김동연 부장판사 외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될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2월 말부터 최소 한 달 동안 새로운 판사가 처음부터 자료를 검토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빨라도 오는 4월은 돼야 재판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유무죄를 다투는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사건을 맡은 강규대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해 새 재판부가 사건을 처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강 판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증인이 수십 명 있는 사건을 어떡하라는 거냐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흉기 피습에 재판부 변경, 주심판사 퇴직까지 우여곡절이 겹치며 이 대표 형사 재판의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 관련 의혹의 핵심인 대장동, 백현동 재판의 경우 혐의가 방대해 다음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 수익까지 더해서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에 멈춰 있습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종합 의견서입니다. 재작년 12월 말 권오수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한 내용을 총망라한 건데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눈에 띄는 건 검찰이 권 전 회장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김 여사의 거래 현황입니다. 검찰의 의뢰로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분석을 진행한 결과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 8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본 2차 작전 시기 일부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2009년 4월, 그러니까 영차 작전 때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체 분석 기간을 따져보면 김 여사는 13억 9천만 원의 차익을, 어머니 최은순 씨는 9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게 확인된다고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0년 5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김 여사가 오히려 손해만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모녀가 2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1년 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정부 당시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한 이유로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1심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로 직접 매도 주문을 넣은 정황 등이 공개됐고 김 여사 계좌가 48차례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재판부 판단도 나왔습니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법무부는 쌍특검 법안 거부권을 역설하며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김 여사 모녀가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지인입니다. 현재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논란을 빚은 김상민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출판 기념회를 자제하는 등 작은 논란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도 결국 총선에 출마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과 면직, 해임 가운데 하나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요구한 겁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지난해 추석, 고향인 창원 주민들에게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듯한 안부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었고 감찰을 받던 도중 사직서를 내고 출마 신호탄인 출판 기념회까지 강행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로를 샀습니다. 검찰이 진상조사를 미적대 오히려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한 김 검사는 보란듯이 출마 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일에 지금 이런 신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처리하거나 한다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근무 중 정치권 인사를 접촉해 감찰을 받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총선 출마 의사를 접었지만 중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또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작은 정치적 논란도 일으키지 말라고 전국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출판 기념회 등을 하거나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해도 현실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표 수리와 관계없이 총선 90일 전에만 사직서를 내면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이른바 황우나 판례 때문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넘겼지만 경영 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핵심 계열사 매각과 상거래 채권 상환 등 자구안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지가 관건인데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태영건설이 은행에 갚아야 할 금융채무는 최장 넉 달간 유예됩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공사비 등 상거래 채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합니다. 채권단의 도움 없이 태영건설이 조달해야 할 자금은 5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태영 측은 기존 자구안으로 1조 5천억 원가량 확보할 수 있어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장 가치 1조 원이 넘는 핵심 계열사 에코비트가 제때 매각되지 않으면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속한 대로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고 TY홀딩스의 대주주 및 이사회 의장, 태영건설의 이사회 의장으로서 창업 회장님과 뜻을 같이하여 태영건설이 참여했던 부동산 PF 사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태영건설이 참여한 부동산 PF 사업장은 전국 60곳. 이 가운데 사업 초기 단계인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곳으로 상당수는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산업은행은 PF 대주단 협의를 통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사업을 철수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영 측은 이미 분양됐거나 시공 중인 현장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해 입주 차질을 빚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첫 시험대에 오른 태영건설. 시스템 리스크 확산 우려를 털어내고 무사히 경영 정상화에 도달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해외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며 비용을 불법적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을 담당하는 후보 추천위원회는 입장을 내고 해외 이사회 과정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포스코그룹의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는 시기에 위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없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정책의 초점을 이들계층 지원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그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1년째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3%대로 여전히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반도체와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예측하면서도 내수와 건설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상반기 중 3%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수출 확대 등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소비 둔화와 건설 투자 부진이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출은 새해 들어 반도체와 석유 제품 수출이 20% 넘게 증가하며 호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수출이 7에서 9%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민간 소비는 1.8%,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1.2% 역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내수 부진에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민생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춘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공적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리를 내려 내수를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기료 감면이나 공공요금 동결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반 위에 취약 부분 회복세 확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에 꾸준히 미사일과 포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무기도 이전 무기 품목에 들어있는데요. 북한의 노림수를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북한은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형 무기를 전방에 배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사거리 400km 안팎의 KN-24와 최대 사거리 800km 안팎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 우선 꼽힙니다. 둘 다 2019년 첫 시험 발사를 시작한 이후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든 무기 체계입니다. 여기에 개발을 끝낸 초대형 방사포 KN-25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로도 관련 미사일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KN-23입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cently provided Russia with ballistic missile launchers and several ballistic missiles.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including as part of its overnight aerial attack.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전방 군단에 배치하겠다던 신형 무기를 러시아에 파는지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로 불리는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실질적 위협입니다. 북한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각종 포탄 수백만 발을 지원하면서 북러 관계도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아직 취약한 군사 정찰 위성과 핵무기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물론 실제 전장에서 신무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해 적 도발이나 비상사태 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연평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북한 부포리와 10km 거리에 있는데 곰슥 상황 등에 대비해서 주민 대피 시설과 경보 장비 등 민방위 시설 1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경보 전파와 대피 훈련, 민방위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 등 연평면의 비상 대응 체계를 보고받고 경보 장비와 인근 주민 대피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제주가 주산지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흔치 않은 작물을 재배해 소규모 농업으로도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고추 농사가 그중 하나인데요. 제주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을 만나봤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수영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서 빨간 고추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심어 7월부터 수확을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째 출하 중입니다.
미생물과 적절한 시기에 방제로 관리를 잘한 덕분에 병해충 피해도 없고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지방 고춧가루 생산이 부족해서 가격을 30% 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추들은 다 제주도에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육지부 작황이 좋지 않아서 고춧가루 가격이나 고추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고추는 출하량에 따라 가격 등락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수익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 생산량 전부를 낭비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판장에 생채소로 판매하고 남은 고추를 건고추나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면적에서도 꽤 괜찮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농가의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면 일단은 생물로 나가는 가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말려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거는 이제 수확 시기 놓치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데 고추는 나무에서 더 잘 익고 나무에서 마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안정적이고요. 제주 지역이 고추 주산지는 아니지만 꼼꼼한 관리를 통해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고추 재배 면적은 10헥타르로 많지 않은 편이어서 앞으로 농가의 새로운 틈새 작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내 기업 총수와 CEO들도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에 달려가 미래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쟁사와 스타트업까지 현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CES 최대 화두였던 인공지능 AI가 바꿀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2년 연속 CES를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 경쟁사부터 스타트업 부스까지 꼼꼼히 방문해 혁신 기술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내놓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이미 AI 시대가 시작됐다며 인공지능 산업의 파장과 속도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세대 도시명 항공 이동수단을 공개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수소 생태계로의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놓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IT를 많이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가전기업 최초로 CES 기조연설에 나선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AI와 디지털,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더해 스마트 건설 현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no exaggeration to say on all fronts of our human security challenge, from food and health to environment and now technology. Without changing the way we build, we cannot change our future.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도 4년 만에 CES를 찾아 AI 기술은 IT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인공지능과 자사기술의 연계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영 전면에 나선 유통기업 3세들도 CES 현장에서 미래 신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은 메타버스와 AI, 헬스케어에 집중했고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도 AI 기술의 활용 방안과 미래 신사업 발굴에 주력했습니다. 올해 CES의 최대 화두였던 AI 신기술 확보와 전략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 총수와 CEO들은 현장 곳곳을 누비며 미래를 위한 도약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 나올 전망으로 확정 시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 마무리까지 미국과 일본 당국의 판단만 남겨두게 됩니다.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에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슬롯 반납 등 시정 조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을 종합하면 시정 조치안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아침 반짝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2.9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옵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불편이 우려되니까요.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곳곳에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많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7.3도, 대전이 영하 3.2도, 부산 영상 2.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